자, 봅시다. 페이지는 12페이지다, 그쵸? 아, 요거 하기 전에 뒤에 보기 먼저 봅시다. 여기 보기에 이번에는 힌트를 좀 많이 줬다, 그쵸? 자, 보기부터 좀 살펴보면, 자, 옥주고연이라고 하는 건, 자,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이 억압적인 성별 구범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 주인공이 누구야? 여성 주인공이야. 자, 그런데 고전 소설이잖아, 맞죠? 이 고전 소설은 거의 대부분 배경이 조선 시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조선이고요. 조선 이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고전 소설은 거의 없습니다. 고려 시대 때 쓰인 고전 소설이 있긴 한데 걔는 한문 소설이고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 고려 시대 때 쓰인 그 우리가 고전 소설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사실은 조선 시대 색채가 좀 많이 묻어 있어.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는 그 후기 시기쯤에 이제 나온 소설들이거든. 그래서 고려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유학이 어쩌고 유교가 어쩌고 이런 얘기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여성 주인공들이 나온다. 유교적 시선을 가지고 있어. 왜? 조선 시대에 쓰였으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고전 소설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조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대는 조선이야. 근데 대체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이제 명나라나 청나라 이런 나라를 배경으로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조선이라는 국가는요, 사실 완전한 주체적 국가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명나라나 청나라에 약간 종속되어 있었던 국가 정도로 좀 봐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조선이 세워질 때 이미 중국은 명나라였단 말이야. 명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조선이 세워졌거든. 그런데 이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학문이 바로 뭐였습니까? 유학, 유교였죠. 그래서 이 명나라 중국으로부터 이 유학을 들여온 사람들이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고려시대 신진 사대부들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이 수업에서 얘기한 적은 없네요. 신진 사대부들이었어요. 신진 사대부들이 중국에 야 요즘 유교가 힙하대 라고 하면서 가져온 거거든. 힙한 학문을 가져온 게 유학이었어. 왜냐면 고려는 불교 사회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유교적인 학문들을 가져와가지고 이 명나라의 어떤 이 역사와 전통,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따르고자 우리는 동생, 명나라는 형님. 그래서 형제 국가였죠. 명나라랑 조선은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뭔가 이상적인 세계를 그린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명나라의 어떤 세계 요거가 뭔가 이 소설 속에서 이상적인 세계로서 좀 그려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넓은 것을 배경으로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실존 인물이 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게 조선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진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 같잖아. 소설이 아니고. 맞죠? 그래서 좀 허구성이나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중국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쓰인 시대는 대체로 조선시대야. 알겠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면 조선하면 떠오르는 학문이 바로 유교니까 유교 사회에서 여성 주인공들은 여성 존재,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 억압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 제한이 너무 많아. 하고 싶어도. 맞죠? 일단 기본적으로 뭘 못합니까? 공직을 얻을 수 없습니다. 관직을 얻을 수 없죠. 과거시험을 칠 수 없고. 그러니까 고전소설에 뭐가 많이 나옵니까? 여잔데 능력이 뛰어나. 그러면 뭐 합니까? 뭐로 변신해요? 남자로 바뀌죠. 남장을 하죠. 남장.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 홍계월전이라고 하는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홍계월전에서도 보면 이제 남장해서 살아가잖아. 맞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도 전부 뭐 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남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여성 주인공들이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려면 기본적으로 뭔가 남자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나왔던 10월 모의고사에는 여성 주인공인데 관직이 나와봐. 여성의 몸으로. 어? 이거 너무 안 맞잖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람이 전생에 또 남자였거든. 전생에 신선이었어. 이해되죠? 그래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좀 기분이 나쁘잖아. 맞죠? 기분이 나쁜데 그때 당시에는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어떤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 존재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그 다른 무언가에 종속되어 있는데 그 다른 무언가가 뭔데? 남성이죠, 남성.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혼을 안 하는 건 경우의 수에 없습니다. 맞죠? 결혼 무조건 하는 거야. 왜? 부모님 어차피 시킬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그 결혼하게 된 남편이죠. 내가 뭐 첫째 부인일 수도 있고 첫째 부인이 아닐 수도 있고. 맞죠? 내가 그 사람의 종속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야. 벗어날 수 없어. 알겠죠? 그래서 뭐가 강요되는 겁니까? 지조, 절개, 정절, 한 사람을 섬기는 이런 것들이 강요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에는 이러한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읽으면 훨씬 더 편하게 읽을 수 있을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좀 보자면, 자, 아까 보기는 봤고요. 자, 이때 남촌 땅에서 사는 이업이라는 사람의 아들 형제가 같은 과거 시험에서 급제함을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치하는 이제 뭐 축하해준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대단하다 인정해주고. 자, 그래서 치하한 후 돌아와서 부인 왕씨를 대하여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이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이 사람의 아들 형제가 있네. 과거 시험에서 급제했어. 그거를 누가 들었어? 유생이 들었어. 이번에 여러분들 그 고3 그 3월 모의고사 있죠? 그거 뭐 어려웠다는 얘기 혹시 들었어요? 내가 지난주에 혹시 얘기했나? 얘기 안 했나? 박살이 났다죠? 맞죠? 1등급 컷이 76점인가? 뭐가 어려웠어? 혹시 독서가 어려웠어? 네. 혹시 문학이 어려웠어? 네. 혹시 현대문학이 어려웠어? 네. 혹시 고전문학이 어려웠어? 네. 하나씩 다 어려웠죠. 독서는 이제 과학 지문이 어려웠고, 이제 현대문학은 현대시가 어려웠죠. 그 다음에 고전문학은 고전소설이 어렵습니다. 고전소설을 읽으면서 솔직하게 말해서 나도 다 읽지는 못했는데 좀 너무하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인물이 10명이 넘게 나왔어. 10명이 나왔어요. 10명 가까이. 나는 내 친구가 그렇게 나와도 이름을 못 외울 것 같아. 안 적으면 망하죠, 그거는. 맞죠? 자, 인물이 3명 이상 나오면요,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고전소설은. 왜냐면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요, 지칭할 때 지칭하는 호칭이 다 달라요. 왜? 윗사람이 이 사람을 부를 때랑 같은 친구가 부를 때랑 아랫사람이 부를 때랑 호칭이 다 다르다고. 그래서 호칭 따라 쭉 보다 보면 호칭이 한 10개 돼. 근데 그 10개 호칭이 전부 동일 인물이야. 이런 경우 많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고전소설은 인물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인물을 좀 체크해보자면 이업, 그 다음에 유생, 지금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왜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유생이 들었다잖아. 맞죠? 그럼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겠네. 다른 인물이야. 인물 2명. 자, 유생이 듣고 이업을 보고 치하한 후, 그러면 유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업을 보고 칭찬을 해줬다는 거겠죠? 대단하다. 아들이 그렇게 다 잘 컸다니 라고 하면서 돌아와서 부인 왕씨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생이랑 부인이랑 왕씨랑 서로 부부인가 봐. 집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와이프한테 이업을 일컬으며 말하기를, 남은 팔자가 희귀하여 두 아들이 한 지방에서 높은 직위를 얻어 이름이 널리 알려지나. 자, 요거는 누구 소식이야? 이업의 이야기죠. 우리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유생 플러스 왕씨를 말하는 거죠. 자, 걱정거리가 뭐야? 새 딸을 둔 게 지금 걱정거리인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유생이 이업을 만나가지고 겉으로는 뭐 한 거야? 아, 축하한다 하면서 막 박수 쳐놓고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야? 시샘하고 있는 겁니다. 야, 저 집안은 씨 아들을 둘이나 낳아가지고 저러고 있는데 우리 집안은 딸 셋이라서 어떡하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며
슬퍼할 때 시녀 춘행이, 그럼 시녀네 시녀, 그렇죠? 노비야. 시녀 춘행이 곁에 있다가, 자 춘행도 사실 뭐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인물이니까 표시는 한번 해줄게요. 자 시녀 춘행이 곁에 있다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 새 소저는 이라고 되어 있죠. 소저가 무슨 뜻이야? 다야, 소저가 무슨 뜻인데요? 왠지 물어보는 거 보니까 내가 전에 얘기 한번 했을 것 같지 않나? 자, 소저는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젊은 여성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젊은 여성을 가리켜서 소저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앞으로 고전소설 읽을 때 소저라는 말 나오면 전부 여자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보면서도 사실은 누군가를 가리키면 얘가 여잔지 남잔지를 잘 모르잖아. 근데 여잔지 남잔지가 현대소설에서는 별로 안 중요하거든. 고전소설에서는 되게 중요해. 왜? 아까 얘기했잖아. 여성은 주체적이지 못하고 남성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구별된다고. 근데 이름만 보고 구별이 잘 안 되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지칭하는 말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겠죠. 소저는 젊은 여성을 뜻합니다. 그러면 뭐야? 이 소저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유생과 왕씨의 세 딸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새 소저는 나중에 우두머리 대장이 되려고 매일 무예를 숭상하오니 오래지 않아 큰 화가 미칠까봐, 자 무예를 공부하고 있어. 열심히 칼과 창을 휘두르고 있단 말이야.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화가 미칠까봐 근심, 걱정하고 있다고요. 왜 걱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때 당시로는 여성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지. 그렇죠? 여성이 해서는 안 되는 일. 유생이 크게 놀라며 말하기를, 내가 전에 이 일을 엄금이 뭐야? 엄격하게 금했다고, 금지했다고. 엄격하게 금지하였더니 끝내 듣지 아니함은 틀림없이 부모를 죽이고 문호를 망하게 할 자식이네. 좀 심한 거 아닙니까? 무예 연습하는 걸 가지고,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태권도 학원 다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지금? 얘는 필시 부모를 죽일 것이 분명하다. 저렇게 칼을 가다듬는 건 날 죽이려는 셈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근데 그 정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래서 부모를 죽이고 문호는 우리 가문이죠. 가문을 망하게 할 자식임에 차라리 나를 죽여 하나를 죽여 둘을 징계하리라. 세 딸 중에 하나를 죽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본보기로 죽이고 나서 절대 하지 마라 라고 겁을 주겠다고 지금 화를 막 노발대발 내는 거죠. 하고 취중에, 술에 취한 중에 노기, 분노한 기운을 걷잡지 못하여 칼을 들고 후원, 뒤뜰이죠. 후원으로 들어가려 하니 왕씨가 울면서 말하기를, 엄마가 울면서 말하기를, 어린아이의 쌍스러운 놀이를,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무예를 여기서 쌍스러운 놀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렇죠? 자, 쌍스러운 놀이를 대사, 큰 일로 삼아 부녀의 천륜을 끊고자 하니 어찌 사람이 할 바이리오. 내일 친척을 모아 의논하며 처리함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지금 온 사람들을 모아도 이게 지금 잘못된 일이라는 걸 다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됐다고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왕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일단 첫 번째 의도는 뭔데? 지금 당장 지금 아빠가 나를 죽이러 가잖아. 그러니까 지금 말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일 해결하자고, 내일 친척 모아가지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너네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면 마음 바꿀 수도 있으니까. 맞죠? 자, 그래서 지금 조금만 더 시간을 좀 두고 우리 내일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며 여러 가지 말로 애걸하니 생이 잠깐 분노를 낮추고 모두에게 엄하게 분부하여 이 일을 누설하지 말라. 누설하지 말라는 이유는 뭘까요? 소문나면 안 되기 때문이야. 야, 이 집에는 여자가 무예를 배우더라. 소문나면 큰일 나. 왜 큰일 나는데? 시집 당한 거야. 이래가지고 시집을 못 가.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야 여러분들. 그때 당시로는 여성은 사실은 이렇게 시집을 안 가면 뭔가 이렇게 여성으로서 어떤 도리를 다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시집을 잘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되거든. 근데 맨날 무예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결혼을 어떻게 하냐고, 당시로 따졌을 때. 맞죠? 자, 그러니까 밖에 소문내지 말라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대요.
이때 새 소저가 저녁 문안인사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이 기미를 알고 크게 놀라서 얼굴빛이 변하여 도로 침소에 돌아와서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 대인, 이 대인은 지금 아버지를 말하죠. 우리 집의 큰 사랑 성품이 급하시거늘 우리가 2번 죄를 범하였음에 왜 2번 죄를 범하였는데 어릴 때 무예를 했고 아버지가 그거 하지 말라 얘기했어. 근데 또 무예를 배웠잖아. 2번 죄를 범했다고요. 알겠죠? 우리가 2번 죄를 범하였음에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실지라. 만일 우리 자매 중 하나를 죽이시면 인륜이 산란하고 산란은 어지러워진다는 거야. 왜 그런데? 부모가 자식을 죽였으니까. 부모의 너그럽고 인자한 큰 덕이 그림의 떡이 될 것이요. 왜? 부모님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 3명 중에 1명을 죽인다면 부모가 딸을 죽인 가문이 될 거고, 그럼 우리 가문이 먹칠이 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 가문이 먹칠이 될 수 없어. 그리고 우리 부모의 너그러운 덕에 해를 끼칠 수 없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또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어찌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 규방이 뭔데?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입니다. 이거 진짜 많이 나와요. 고전 시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규방이라고 하면 여성들이 기거하는 방이고요. 요거 나중에 뒤에 또 다른 단어로 뭐가 나오냐면 규중이라는 말이 있어. 그럼 중이 뭔데? 가운데 중자거든. 그 안에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규방 안을 규중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규방의 존재다라고 하면 여성을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들 셋이 동시에 인간 세상에 태어남은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하늘의 뜻이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론적 가치관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정한 거야. 그러면 고전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이 운명이라고 하는 건 거부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조건 뭐 해야 되는데? 무조건 받아들여야 되는 거. 그게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운명론적 가치관. 그렇죠? 자, 그래서 틀림없이 하늘의 뜻이니 평범하고 보잘것없이 규방을 지켜서 그저 늙으리 우라고 얘기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우리 셋은 규방 안에서 늙어 죽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거든. 자, 그래서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겠답니다. 슬하는요 한자 그대로 직역하면 무릎 아래라는 뜻이거든. 자, 그래서 슬하에 있다라고 하면 뭐야? 이제 이 보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다 또는 보살피고 있다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부모 슬하를 떠난다라는 건 부모의 보살핌을 떠난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가출하겠다는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잠깐 부모 슬하를 떠나서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자, 이렇게 표시 좀 할게요. 하늘이 명한까지 표시 좀 해놓고요. 자, 다음 뒤에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공명이 뭡니까? 요거는 고전시가 많이 풀어봤으면 좀 봤을 텐데 공명이 무슨 뜻이에요? 설이나 압니까? 그쵸. 부와 명인데 사실 근데 부와 명예는 사실 다 맞는 말은 아니고 부는 빼도 돼. 명예야 명예. 알겠죠?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다라는 뜻이거든. 쉽게 말하면 출세야 출세. 근데 공명을 이루면 당연히 돈이 따라오지. 근데 공명 자체가 돈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공명은 출세를 뜻해요. 공을 세우고 이름을 알리는 거. 자, 그러면 조선시대 때 공명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데? 뭘 거쳐야 돼? 그쵸. 관직을 가려면 뭘 해야 돼? 과거 시험을 쳐야죠. 맞죠? 과거 시험을 쳐야 됩니다. 문과는 무예로 할 거고요. 문과는 글로 쓸 거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해서 관직에 오르는 것을 우리가 공명을 이룬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죠? 나란 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늘이 명한 임금을 도와 공명을 이룬 후 금이 환영하여 부모께 배우면 기뻐하실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이 사람들이 여성이야.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 남장을 해야지만 공명을 이룰 수 있어. 그렇죠? 자, 다음 벽주가 말하기를 이 세 딸 중에 한 명입니다. 언니의 말씀이 가장 유쾌하나 만일 공명을 이루면 다시 부모를 만날 것이나 그렇지 못한즉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왜 그런데 이제 집에도 못 돌아가. 맞죠? 어디 부모 슬하를 허락도 없이 그때 당시에 여성은요 여러분들 허락 없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부모님 허락 없이 지금 집 밖을 나갔잖아. 맞죠? 그럼 세상에 버려진 거야 그거는. 그렇죠? 자, 그래서 세상에 버려진 사람이 되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리니 언니는 깊이 생각하고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야 이 가출이. 뭐 지금도 사실 가출은 뭐 쉬운 일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죠? 자, 자주가 무견부답이니 명주가 말하기를 이라고 해서 지금 벽주, 자주, 명주가 바로 뭔데? 세 딸의 이름이죠. 자, 지금 이거는 이 대사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한 거야? 벽주가 자주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맞죠? 이 말은. 자, 다음. 근데 자주가 대답을 안 해. 명주가 얘기합니다. 옛 사람이 이르되 대사를 경영하매. 경영함이 뭘까요? 계획하여. 알아두세요 이거. 10년을 경영하여 라고 하면 10년을 계획하여라. 자, 대사를 계획함에 소소한 의심을 아니한다 하나니 우리가 무단히 사화를 당하여. 사화는 알죠? 무사화, 갑자사화. 뭔데?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 무단히 죽임을 당하여 부모님께 허물을 끼치니 또한 불효이니라. 그러니까 모두 불효라는 거야. 이 사화는 누가 하는 건데 그러면? 아버지가 딸을 죽이는 걸 말하는 거죠. 그거를 당하는 것도 부모한테 허물을 끼치는 거야. 왜 그런데? 부모가 딸을 죽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부모님이 하게 할 수는 없다. 그것 또한 불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는 게 맞다? 이 집을 나가는 게 맞는 것이다. 우리가 비록 여자이나 또한 하루에 함께 태어났으니 10년 기한하면 10년 동안 딱 정해놓으면 정한 소원을 이룰 것이니 언니는 유예치 말고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마디로 결단하소서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면 누가 첫째야? 그렇죠, 자주가 첫째야. 왜 그런데? 벽주도 자주 보고 언니라고 했고 명주도 자주 보고 언니라고 했잖아. 그러면 자주가 첫째지. 누가 둘째인데요? 그건 몰라 아직. 이건 뭐 바탕으로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다음에 나오죠. 자, 다음 자주가 말하기를 일이 이와 같이 되었으니 나가기로 정할 것이나 부모님께 하직을 어찌하리요. 하직은 굿바이 인사죠. 명주가 말하기를 남자라도 출입에 가는 곳을 고하나니. 이게 무슨 말이야? 아, 남자라도 나가고 들어오는 거는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하는데 하물며 우리는 여자의 몸이라 거취를 명백히 하십시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집에 나간다는 걸 부모님께 알리자 이 얘기죠. 근데 얼굴 보고 얘기하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통보죠. 통보. 편지 남기고 10년 뒤에 돌아올게요 라고 하고는 셋이서 집을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편지를 써서 동산 정자에 걸고 남복은 남자 옷입니다. 자, 내가 뜻 적어주는 건 전부 이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전 소설에 진짜 여러분들 수능 칠 때까지 못해도 100번 이상 볼 단어들이야. 자주 나오는 단어들. 자, 남자 옷으로 바꿔 입은 후 얼마 만에 노자를 가지고, 노자는 돈이죠. 노잣돈. 이제 가지고 밤중을 지나 담을 넘어 달아났대요. 자, 집을 떠난 세 자매는 길에서 최완 삼형제를 만나서 의형제를 맺었답니다. 지금 남장한 상태니까
함께 무예와 학문을 익혔대요. 자, 6사람은 전란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답니다. 높은 벼슬을 받아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어. 무엇을 이루었어? 공명을 이루었죠. 들어. 저희 모의고사 한번 펼쳐주세요. 3월 모의고사 12페이지고 중략 부분부터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웠고 그 공을 세워서 지금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공과 명예를 다 얻었지. 맞죠? 자, 상이라고 돼 있는데 상이 누군데? 임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배경이 어디냐면 조선이 배경입니다. 조선의 임금은요 상이라고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저기 갑자기 나라 명나라 저기 중국의 왕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고전소설에서 홍계월전이 나오는데 천자라고 합니다. 천자. 하늘이라는 말이죠. 하느님이라는 말이죠. 한 천자라고 하는 게 맞죠? 자, 그거는 중국의 왕을 뜻합니다. 중국 황제를 보통 이제 천자라고 합니다. 알겠죠? 또 뭐 명황이라는 말도 쓰고 명황은 명나라 황제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상은 지금 임금입니다. 알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건 임금보다 더 높은 게 황제잖아. 명은 황제거든. 우리는 황제라는 말을 못 씁니다. 왜 그런데? 우리는 명나라보다 아래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왕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조선의 왕, 자, 명목가에서 잔치를 베풀어 문관과 무관의 모든 신하들을 모으시고 태후와 황후는 내전에 자리하사 육군 비빈과 대신 명부를 불러서 즐겼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죠. 임금이 연꽃을 구경하실 때 문득 최완 등과 자주 등에게, 자, 그러면 최완 등이니까 뭐 등은 지금 몇 명을 말하는 거야? 이 삼형제를 말하는 거죠. 자주 등이라고 하면 이 세 자매를 말하는 거죠. 자매인데 겉으로는 남장하고 있으니까 겉으로는 형제라고 해야겠죠. 실제로는 여자고. 짐이 지난날 연못에 연꽃이 만발했을 때 어린아이들이 물에 들어가 헤엄치며 물장난하는 말을 좋게 여겼었다. 경들은 절강 사람이라 반드시 물고기 회를 잘 만들 것이니 지금 연못에 들어가 고기를 잡아 짐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러니까 명령으로 지금 뭘 내리는 겁니까? 이제 삼형제랑 세 자매한테 내가 어렸을 때 물에 들어가서 물고기로 회 처먹는 거 너무 좋아했다. 당신들 이 운동 좀 몸 꽤나 쓰는 사람들이니까 들어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나한테 회 좀 쳐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야? 위기다. 그쵸? 위기. 왜 위기야? 지금 물에 들어가면은 성별이 들통나게 생겼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최완 등은 술이 반쯤 취하여 흥이 높았기에 기쁘게 옷을 벗고 물에 들어가고자 하되 자주 등은 망연자실하고 황공하여 땅에 엎드렸습니다. 상이 연하여 재촉하시니, 연하여는 연속해서 재촉하시니 이에 명주가 엎드려 아뢰기를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임금과 순임금, 얘도 자주 나옵니다. 얘는 여러분들 저기 겨울방학 동안 저기 원장 선생님 저 고전 시가 교재에 보면 요순이라는 말이 자주 나왔을 텐데 요순이 뭡니까? 이건 이 소설이랑은 딱히 상관없어요. 자, 요순시대라는 말이 있어. 요나라 임금, 요임금과 순임금이 있던 시대인 거야. 요순시대는 태평성대를 말합니다. 자, 태평성대가 무슨 뜻이야? 아주 평화로운 시대인 거야. 맞죠? 아주 평화로운 시대. 그러면 유교적 관점에서 평화로운 시대가 찾아오는 건 뭐 덕분일까요? 그러니까 적군이 안 쳐들어와서? 아닙니다. 뭘 잘해서요? 왕이 정치를 잘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태평성대는 왕을 칭찬하는 거거든. 결국은
자, 요순이라고 하는 이 임금들은요, 선군의 대명사입니다. 선군의 대명사. 정치를 굉장히 잘하는. 그래서 이들이 선군이어서 태평성대를 이끈 거야. 당시 시대를. 이 요순 시대라고 해서 이 요순 시대가 이 요나라 순나라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임금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기합니다. 자, 지금 폐하께서 큰 자리에 오르셔서 마땅히 요 임금과 순 임금의 다스림을 본받아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뭐야? 그 선군의 다스림을 본받아서 백성들을 사랑하며 긍휼히 극진히 아끼시고 나란 일을 부지런히 하셔야 할 텐데 어찌 놀이를 일삼으사 국사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시니 신은 극히 나서지 않겠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기에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는 뭐야? 임금께서 이렇게 노는 데만 정신이 팔려 계시면 안 됩니다. 저는 심히 걱정되니까 임금께서 시키는 일을 저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저는 너무 걱정됩니다. 근데 사실은 속뜻은 뭐야? 저희가 여기에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를 얘기하는 거죠. 하면서 말수가 씩씩하였대요. 상 아름답게 여기시나,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좋게 들어요. 그만큼 뭐야? 아낀다는 게 아닙니다. 자, 아름답게 여기시나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세 자매의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렸다고.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한다가 무슨 말일까요? 이 세 자매의 정체를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돼. 여자라는 걸 알고 있네. 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물론 뒤에 힌트가 좀 더 나오기는 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본적을 온 세상에 나타내려 하시고 이에 엄한 명령을 내리기를. 그러니까 지금 물에 계속 들어가라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여자임을 일부러 밝히기 위해서인 거야. 임금께서. 신하가 되어 임금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여 짐에게 피해를 주니 가히 옳다하랴. 지금 엄하게 명령을 내리는 거죠. 자주가 모자를 벗고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기를 폐하께서 지금 온 세상의 부모가 되어 충성스러운 신하의 간함이 뭘까요? 간하다. 좀 의역하면 올바른 조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언이라는 말이 있거든. 신하가 임금에게 간언을 한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틀린 것을 틀렸다고 얘기하면서 올바르게 조언하는 것을 간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충성스러운 신하의 올바른 말과 행동을 받아들이시지 않으시니 장차 천하를 어찌 다스리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눈물을 비오듯 흘리며 슬프게 울었대요. 자, 상이 그래서 어떻게 거짓으로 화난 채 하신다고. 무사로 하여금 세 사람의 웃옷을 벗겨 물에 넣으라 하시니 무사가 명령을 받들어 10여인이 달려들어 세 사람의 옷을 벗기려고 했답니다. 이에 이르러서는 세 사람이 피하지 못할 줄 알고 허둥지둥하다가 빨리 사모와 조복을 벗고 엎드려 죄를 청하니 상이 거짓으로 놀라시며, 여기서 힌트 한 번 더 나오죠. 자, 죄를 청하는데 이 죄를 청하는 게 지금 누가 죄를 청하는 거야? 세 자매가 임금에게 죄를 청하는 거야. 죄를 얘기한다고. 상이 거짓으로 놀라며 물으시되 경의 죄를 청하는 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뢰라. 거짓으로 놀란다고. 왜 그런데? 이미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천지를 속여 여자가 남자로 변장한 죄가 있사오니 지금에 와서 어찌 끝까지 속이리이까? 자, 죄의 내용이 바로 이거죠. 하고 전후 사연을 낱낱이 아뢰었답니다. 상이 듣기를 마치고 놀라시며 또한 웃으며 말하기를, 자, 오늘 경들의 속마음을 들으니 진실로 기이한 일이로다. 짐이 이번에 이 사실을 알았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귀를 줄 때 자귀명을 다르게 한 것이요. 왜? 여성들이니까. 직위를 줄 때 직위 이름을 다르게 준 거야. 남성들에게만 주는 직위가 아니고 따로 직위를 내린 거죠. 오늘 이 행동은 경들의 본적을 조정해 모든 벼슬아치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그러니까 정당성을 좀 밝히는 겁니다. 그냥 여성이라고 하면 관직에 오를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부터 해? 일단은 업적부터 밝혀. 직위부터 줘.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야? 여성임을 밝히는 거야. 그러면 따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 아니야. 비슷한 방식으로 관직에 오른 우리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다 아는 사람인데. 과학의 나라면 떠오르는 사람. 장영실이죠. 장영실. 장영실이 노비여서요. 그냥 관직에 올리기에는 사람들의 반대가 너무 심했단 말이야. 그래서 뭐부터 해? 일단 일부터 맡겨. 업적부터 세우고 나서 관직에 올렸죠. 세종대왕이. 맞죠? 비슷하죠. 정당성을 뭔가 이렇게 부여해 주는 겁니다. 여성이 원래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있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조정의 모든 벼슬아치들로 하여금 명백히 알게 한 연후에 대사를 행하고자, 큰 일을 행하고자 함이니 경들이 비록 지혜가 원대하나 어찌 나를 속이리요. 나는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고 시중 드는 사람으로 하여금 태후께 아뢰니 태후가 즉시 부르라고 명하셨습니다. 왜 태후가 부르는데? 여자니까. 당신들이 여자였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태후가 자기 방으로 부르는 거죠. 태후는 왕비다. 그쵸? 자, 그래서 세 사람이 비단으로 만든 도포와 옥으로 장식한 띠를 갖추고 국료를 따라서 장춘전에 이르러 사배하니, 사배는 절이죠. 절을 하니 태후와 황후가 용안을 보신즉 세 사람의 아름다운 용모와 민첩한 기질이 더할 수 없이 아름다웠답니다. 황후가 기쁘게 자리를 내어주시고 칭찬하기를 경이 규중의 여자로, 규중 나오죠. 규방 안에 여자로 만군춤에 거리낌 없이 행동하여 나라의 공이 크니 극히 아름답게 여기노라 라고 하면서 이 소설은요, 이 여성으로서 관직에 나아가는 뭔가 어떤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그때 당시 어떤 사회적 제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그래서 남장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좀 나오죠. 자, 그래서 밑에 다시 보면 남장은 사회적 제약을 넘어서 공적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거야. 일시적인 정당성이죠. 나중에 들키면은 안 되고. 그 홍계월전에서는요, 여러분들, 홍계월이 여자인 걸 들키거든요. 여자인 걸 들키고 나서 어떻게 될까요? 여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직에 더 이상 못 있고요. 그냥 누군가의 아내로 살아가요. 근데 그 누군가가 굉장히 찌질한 놈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계월한테 맨날 무시받다가, 그 홍계월에 이렇게 항상 뒤처지기만 하다가 이제 홍계월이랑 어렸을 때 친구였던 사이였거든요. 둘 다 관직에 올랐는데 홍계월이 잘나서 맨날 홍계월이 위에 있었거든. 근데 이제 홍계월이 얘의 아내가 된 거야. 집에서 맨날 구박받아요.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임금이 도저히 안 되겠다. 홍계월 다시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홍계월이 다시 또 장군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뭐야? 여성임을 알고서도 관직을 계속 내려주려고 하는 이야기가 좀 드러나죠. 자, 한편 남장은 국가적 질서 아래에서 징벌의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죄를 청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정체 탈로에 대한 위험과 불안을 동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아껴주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성실을 인정받게 되는 내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여러분들 문제 분석하면서 맞춘 문제, 맞힌 문제, 틀린 문제 전부 선지를 하나하나 다 분석을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그러고 나서 쌤이 한 2주 뒤쯤에 모의고사는 문제를 그때 한번 쫙 모아가지고 변형 문제들을 좀 나눠줄 거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본문들을 좀 숙제하면 될 것 같아. 일단 오늘은 숙제가 뭘 나갈 거냐면 1-1단원이랑 1-2단원 숙제가 나갈 거거든요. 요거 쫙 다 하고 나면은 일단 1-1, 2는 여기서 일단은 딱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선생님 다음 주에는 숙제로 1-3이랑 1-4를 내줄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 숙제 쭉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렇게 다 하고 나면은 아마 이제 시험 일주일 남을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요거 나눠주는 것도 받읍시다. 하나, 둘, 뒤로.
셋, 뒤로. 뒤로. 자, 요거는 나이덕 작가의 다른 작품입니다. 뒤로 넘깁시다. 또 숙제. 여러분들 자습서랑 평가 문제씩 다 풀었어요. 아니 내가 주중에 모 학생을 마주쳤는데요. 그 모 학생의 자습서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깨끗한 자습서는 또 누구야 도대체 진짜. 내가 분명히 다 풀라고 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자습서랑 평가 문제집이 좀 다 풀려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걸 좀 보면 됩니다. 여기는 문제가 조금 말이 좀 꼬여 있어. 그래서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일단 한번 좀 풀어보고요. 실제 이제 다른 지역 학교의 어떤 기출 문제나 이런 것들도 좀 중간중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풀어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겠구나. 이제 지문 하나만 만약에 물어본다면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좀 보면 돼요. 잠깐만요. 자, 그리고 선생님 요거 해설지 나눠준 거 조금 있다가 같이 한두 개 정도는 볼 건데, 요거 해설지 보는 방법 아는 학생도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을 거야. 그래서 요거 해설지 잠깐만 좀 꺼내보세요. 자, 이거 해설지 보면요, 지금 까만색으로 적혀있는 글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이랑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글자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본문이 까만색입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시라서 좀 괜찮은데 소설은 진짜 복잡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까만색 중간중간에 막 파란색, 빨간색이 막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일단은 까만색 글자로 적혀 있는 게 본문입니다. 본문, 실제 원문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초록색으로 적혀 있는 건 전부 해설이야. 파란색은 문장의 의미를 주로 많이 얘기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초록색은 그 이외 바깥의 것들,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더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보들을 좀 더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근데 개인적으로 쌤은 지금 학교 시험, 내신 시험 준비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내주고 여러분들한테 보라고 하지만 이거 보고 외우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이거 외우는 건 진짜 의미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해설지를 보고 외우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의 어떤 맥락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맥락 파악이 힘들다 보니까 잘못 해석할 여지가 있어서 이런 걸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왜 해석되는지를 스스로 이유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건 안 나와 있어. 알겠죠? 내가 만드는 거야. 그냥 이거를 보고 1대1로 대응시켜가지고 이건 이거야 외우고 이거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열어놓고 생각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 특히나 이번 시험은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막 하나의 의미로 막 북한에서 물어보지 않을 거야. 알겠죠?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고 저렇게도 물어볼 수 있거든. 그걸 다 생각해야 돼요. 알겠지? 자,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해설지를 보기 전에 내가 요거를 좀 먼저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시간이 좀 있어서 어떤 한 시, 페이지를 18페이지를 좀 봅시다. 59번 문제 있는 쪽이거든요. 자, 봅시다. 연두에 울다라고 하는 작품인데 그냥 읽어봐. 무슨 말인지. 근데 이거 읽어본 학생도 있을 거야.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에 있던 작품이거든요. 자, 연두에 울다라고 하는 작품을 그냥 읽어보세요.
본 학생도 좀 있죠. 수빈 읽어봤어 이거 전에? 실드 치면서 봤지? 아 읽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제목 아예 기억이 안 나? 아니 그러니까 풀긴 풀었는지 물어보는 거야. 뭐 내용은 기억 안 나? 제목. 물어봅시다. 자 이제 봤지? 너 하고자 하는 말이 뭔데? 뭔 말하고 있어요? 뭐 사랑해주세요. 아야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왜 나한테만 물어봐요? 약간 그런 표정이야? 서린아. 네? 내가 말 잘 듣거든. 서린아. 왜 나한테만 물어봐야 되잖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데요? 유경아 뭘까요? 뭔 말하고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일상적인 말로 바꿔서 한번 얘기해봐봐. 안 들려요? 성찰? 그럼 뭘 성찰하고 그 결과가 뭔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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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나서 맞아. 아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든 게 대부분 맞을 거야. 맞아. 그럼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났어요 시간? 사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그 다음에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요? 지훈아 뭘까? 자 그러면 다 봐봐. 성찰까지는 다 동의해?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할 수도 있어.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성찰이라는 말은 다 동의가 돼요. 그러면 그 이유는 자 앞에 보세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이건 사실 모의고사 수업 나랑 이제 문학 수업을 모의고사 수업을 하다 보면은 내가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할 거고 이제 이번 1학년 끝나고 나면은 겨울 방학 때 또 이제 내가 엄청 좀 많이 강조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모의고사나 뭐 이런 데서는 우리가 생전 처음 보는 시를 읽을 거 아니야. 생전 처음 보는 시를 읽는데 여러분들 시를 이렇게 읽을 거예요?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읽어요? 나도 못해 이거는. 전문가가 쓴 거잖아. 맞죠? 밥 먹고 이거만 하는 사람이 쓴 거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를 읽는 목표는요 교과 과정 안에서 감상이야. 감상 그냥 느끼면 되지 않아요? 맞아 그냥 느끼면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느낀 걸 말로 표현을 못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또는 느낄 줄도 몰라. 왜 느낄 줄도 모르는데 문장을 제대로 안 읽어서요. 못 읽어서요. 정확하게 말하면. 얘도 글이야. 텍스트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글 똑바로 읽어야지. 그 다음에 제대로 공감해야지. 슬퍼서 울고 있는데 그걸 보고 야 정말 행복하겠다 라는 감상을 하면 되니? 안 되지. 그건 싸패지. 맞잖아.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이 나는 거야.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뭘 안 하려고 하냐면 글을 읽을 때 특히 시를 읽을 때 마음을 안 열어. 왜냐면 내가 마음을 열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경우가 많았을 거거든.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열고 읽고 느끼고 생각하려고 해야지 바뀌어요. 교정이 되지.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신 시험인데 외부 지문 나오면 어떡할 건데? 그냥 읽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라고 하는 건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가 슬프면 다 똑같이 슬프게 느껴야 돼. 얘가 슬픈데 보면서 낄낄거리고 웃는 누군가가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건 제대로 안 쳐다본 거잖아. 제대로 안 읽은 거잖아. 제대로 해석이 안 된 거고 제대로 공감이 안 된 거야. 근데 우리가 중3 때 배웠어요. 어떤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이 4가지가 있잖아. 내재적 관점도 있고 외재적 관점도 있고. 그러면
어떤 작품을 내재적 관점으로 읽을 때나 외재적 관점으로 읽을 때나 주제가 똑같이 나오냐고. 주제 똑같이 안 나온단 말이야. 왜? 관점이 다르니까. 그러면 매번 읽을 때마다 관점이 달라지고 사람마다 달라지고 관점마다 주제가 달라질 텐데 어떻게 똑같이 읽고 문제를 푸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흔드시에요. 화자야. 다혜야, 화자가 뭘 바라보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대시에서 화자는 뭘 보고 있어? 대상을 보고 있죠. 대상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 머릿속으로 떠올리기만 할 수도 있어요. 볼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잖아. 친구와의 우정 안 보이잖아. 그럼 뭐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맞죠? 대상은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있고요. 또는 실제로 보고 있을 수도 있고 만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르겠지. 시에는 대상이 있어. 뭐가 있고요? 화자가 있고요. 이거부터 관계를 설정해야지. 화자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자, 그러면 화자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뭐가 있다고? 시적 상황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그 천재 박 교과서 썼던 학생들 기준으로 동해바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그 시하는 그 시의 학습 목표가 이거예요. 화자와 대상과 시적 상황성 떠올리는 거. 화자가 동해 바다를 보고 있다. 동해 바다라고 하는 대상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다. 자, 화자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볼 거야. 자, 대상을 바라보는데 네모난 책상을 보면서 네모나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시야? 아니지, 이건 다큐멘터리지. 맞잖아. 뭐가 돼야 시가 성립할까요? 화자만의 시선이 있을 거야. 그리고 이 화자만의 시선은요, 무엇으로 표현될 거야? 이 시에만 있는 개성적인 표현으로 드러날 거야. 화자가 대상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어떤 시선으로 떠올리고 있는지, 그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개성적인 표현이야. 어떤 시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표현으로 쓰이는데 이 시에서는 이게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거야. 그게 개성적인 표현이야. 남들 다 안 쓰는 표현, 이 작품에서만 쓰는 표현. 맞죠?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자 하는 거야? 정서를 전달하려고 해요. 자, 내가 말했던 여기에 지금 이름으로 그 글자로 적어놓은 것들 있죠. 얘네는요, 어떤 작품을 읽으면 100명한테 물으면 100명이 다 비슷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한 명 다른 대답하잖아. 그 사람은 잘못 감상한 거예요. 글을, 문장을 못 읽은 거야. 이해되죠? 다 비슷한 대답만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물어볼 수 있는 거, 외부 지문에서 이거밖에 못 물어봐요. 표현 방법. 화자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 방식, 긍정적으로 바라보냐, 부정적으로 바라보냐, 어떤 정서를 떠올리냐, 이런 것들 밖에 물어볼 수 없다고요. 알겠죠?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무조건 이것만 물어봅니다. 아니면 뭐가 필요한데 또 다른 어떤 보기가 필요해요. 보기로 감상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야. 그때는 다른 거 대입해도 돼. 다른 거 외부적인 거 대입하는 건 다 어디서 가져오는 거야? 보기에서 가져오는 거야. 외부에서 가져오는 거. 우리가 글을 읽을 땐 이걸로만 읽는 거야. 알겠죠? 자, 연두에 우리가 상황만 한번 살펴볼게요. 화자의 상황이야. 떨리는 손으로 풀 죽은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는 동안에도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 자, 화자 뭐 하고 있어요? 화자 뭐 하고 있어? 김밥을 입에 쑤셔 넣고 있어요. 김밥 먹고 있네. 화자의 위치 어디야? 기차 아니야. 기차는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가 무슨 말인데? 일상적으로 기차 안에서 들판을 봤다야. 맞죠? 여름 들판을 내 눈에 밀어 넣었다잖아. 내가 어떻게 너 그게 뭐야? 기차를 타고 가니까 창밖에서 지금 이렇게 들판이 지금 지나가는 겁니다. 맞죠? 그걸 지금 내 눈에 밀어 넣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연두빛 벼들이 눈동자를 찔렀대요. 들판에 뭐 있는데? 연두빛 벼들이 있을 거야. 맞죠? 들판에 연두빛 벼들이 있고요. 눈동자를 찔렀다는 게 무슨 말인데? 실제로 찌르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그러면 하고자 하는 말은 뭔데? 어? 아, 뭐 눈 나쁘다 아니야. 눈에 밟힌다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신경 쓰인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아요. 찔렀다잖아. 그만큼 강렬하다는 거야. 이해돼요? 처음에는 밀어넣었다고 얘기했잖아. 그 뒤에 찔렀다고 얘기하잖아. 그 정도로 강렬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자, 연두빛 벼들이 화자에게 강렬하게 느껴짐을 나타내는 거야. 자,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 자, 요거는요, 지금 화자에 내가 이런 걸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술이라고 얘기하거든. 이거는 이런 분석지나 이런 데는 아예 없는 그냥 개념이야. 알겠죠? 보통 진술이라는 말은 이제 시를 창작할 때 쓰는 말이거든. 시를 창작할 때 써요. 여기다가 진술을 썼네?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진술이 뭘까요? 화자가 화자의 목소리로 생각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걸 진술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봐봐. 이거 자,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이 시를 이런 식으로 객관식으로 읽기 위해서는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장면을 마치 뭐 한다고 생각하면 되냐면 핸드폰 카메라로 동영상을 찍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봐. 지금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야. 딱 다큐멘터리 영화 장면 같잖아. 지금 화자는 혼자 있어, 여러 명 있어. 혼자 있어. 맞죠? 그러니까 혼자 앉아가지고 눈물이나 찔찔 흘리고 있겠지. 맞죠? 자, 지금 기차 타고 가고 있다고. 들판이 보인다고. 연두빛 벼들이 강렬하게 내 눈에 들어왔다고 하면서 본 거야. 이거 만약에 영화 장면으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 하나는 혼잣말. 야, 들판은 어째 저렇게 푸르지? 두 번째, 나레이션으로 얘기한다. 뭔가 영화 장면으로 생각해봐. 내가 이 상황을, 화자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는다고 생각해봐봐.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것 같은데 그게 이미지야. 맞죠? 화자는 이 말을요,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했든 또는 입으로 내뱉어서 혼잣말로 했든 화자의 혼잣말이야. 화자의 목소리로 나온 진술이라고. 들판은 왜 저리도 푸른가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말은 뭐야? 들판이 푸르다는 걸 강조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정도만 보면은 그냥 와, 들판 푸르다 까지 되는데 이 진술이 또 다른 의미로 다른 진술로도 또 나오잖아. 그때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은 특별한 의미가 없어. 그냥 들판 푸르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죠? 자, 다음 볼게요. 아니다. 푸르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답니다. 초록은 동색이라지만 초색과 녹색은 서로 같은 색깔이라지만 연두는 내게 좀 다른 종족으로 여겨진대요. 자, 여기에서 뭐가 느껴져요? 푸르다라는 말이랑 연두라는 말을 이 시에서는 구분하고 싶나봐. 화자 입장에서. 이 정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아, 화자는 지금 푸르다는 말이랑 연두라는 말을 좀 구분하고 싶나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야 되는 건 뭘까요? 왜야, 왜? 굳이 연두랑 푸르다는 말을 왜 구분해야 되는데? 화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연두라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으니까. 제목이 연두에 올랐네. 맞죠? 자, 그러면 푸르다랑 연두에서 연두는 뭔 차이가 있는데? 바로 얘기하죠. 연두 거기에는 아직 고개 숙이지 않은 출렁거림 또는 수런거림이 남아있답니다. 자, 고개 숙이지 않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 뭐 때문에 나온 말일까요? 뭐라고요? 별을 봐서. 좀 더 연결해서 별을 보는 거랑 고개 숙이지 않는 거랑 뭔 상관인데? 별은 뭐라고요? 별은 익으면 숙이니까. 숙이지 않았다는가 무슨 말이야? 아직 익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거지. 맞죠? 그것까지 못 떠올려도 괜찮아. 못 떠올려도 괜찮아. 그냥 연두에는 뭐가 있다는데? 출렁거림이랑 수렁거림 같은 게 있다는 거잖아. 맞죠? 이 출렁거림이랑 수렁거림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냥 화자에게 있어서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만 생각하면 돼. 얘가 부정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러면 출렁거리다랑 수렁거리다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서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왜 그런데? 맥락상으로 얘기하잖아. 들판을 보면서 우와 왜 저리도 푸른가라고 얘기해. 대단한 거잖아.
경탄을 했다고. 그러고 나서 아 근데 푸르다는 말로는 안 돼. 이 말이잖아. 그러고 나서 쟤를 연두라고 얘기한다고. 근데 그걸 안 좋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잖아. 그러면 출렁거림이랑 수렁거림이 뭔지 몰라도 적어도 연두를 푸르다는 말에서 따로 떼와가지고 특별히 더 좋게 얘기하고 싶은 의도인 거야. 제목도 연두에 울다고. 맞죠? 여기에 집중하고 싶다고 하잖아. 자 다음. 자 저수년한 병폭이들. 그런데 내 안은 왜 이리 어두운가? 표시할 거야. 내가 화살표 이렇게 적었어. 여기에 뭐라고 적을 것 같아? 뭐라고요? 그렇지, 진술. 여기서 의미가 발생해요. 왜? 진술 두 개 묶어봤더니 어떻게 되는데 얘네 서로가 대조돼요. 맞아요. 대비돼 대조돼요. 뭐와 뭐가 대조되는데? 정확하게 대비되는 대조되는 주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랑 뭐가 대조되는데? 들판인데 들판 안에 연두잖아. 그러면 벼라고 볼 수 있겠네. 왜냐하면 들판에다가 연두에서 벼까지 얘기했으니까. 그럼 벼란 건데. 뭐라고요? 네. 자, 이제부터는 시어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시에서 화자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얘기해. 자신만의 시선을 가지고 얘기하거든. 그럼 이 자신만의 시선을 넣어서 얘기를 했으니 이제부터 그 시 안에서 이 대상에게 이 속성이 있는 거거든. 그래서 쌤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화자가 시에서 파란 하늘이라고 얘기하면 하늘 파랗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고. 왜? 하늘이 파랗다는 속성을 특별히 시에 부여한 거란 말이야. 자, 이 시에서 벼의 속성이 뭔데? 연두야. 그러면 내 안의 속성은 뭔데? 어둡다. 어두워. 여기서 대비가 생기는 거거든. 그러면 상황을 우리가 좀 일상적인 말로 바꿔볼까? 여기까지 진짜 뭐 별거 없어. 김밥 먹으면서 봤어. 들판 봤어. 와 진짜 푸르다. 엄청 익지 않은 이 젊음이 느껴지네. 차가움이 느껴지네. 수렁거림이 느껴지네. 내 속을 돌아봤어. 나는 속이 왜 이렇게 어둡지? 까지인 거야. 맞죠? 자 여기까지를 봐봐. 내가 내 속을 들여다봤잖아. 우리가 돌아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데? 되돌아보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해? 뭐 그건 기억을 되돌아보는 거고 내 마음을 되돌아봤다면 성찰이야. 그럼 성찰은 여기까지야. 그 다음 뭔데 그러면?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래일 거라고 중얼거리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거 사실 이해 못해도 되거든. 이 시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근데 맥락상 한번 생각해볼까? 일단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를 빛바래게 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 빛바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빛이 바래다. 야 이거 빛이 바랬네.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좀 약간 야 이거 빛이 바랬어 라고 하면 약간 어떤 느낌으로 변하는 거야 우리가 일상적으로 봤을 때. 회색도 좀 있을 수 있겠다.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누리끼리하게 변하는 이유가 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 이유가 뭐 있을까요? 생각해봐. 뭐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쓰면 그렇게 변하는 이유가 뭔데? 일단 첫 번째 뭐 손대를 타서요. 또는 물기가 좀 이렇게 습기가 많으면 금방 색깔 변하잖아. 또 색깔 변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압니까? 이거요 여러분들 햇빛이라고 치면은 종이 같은 거 있죠. 책 같은 거 햇빛을 오래 직사광선에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누렇게 변하죠. 그거 말하는 겁니다. 지금 나를 빛바래게 하려고는. 자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야? 나를 좀 바꿔볼게. 나를 누리끼리하게 만들려고 쏟아지는 저 햇빛도 햇빛 나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대상, 부정적인 대상? 그냥 부정적인 대상이야. 맞죠? 결국 어두워지면 빛바랄 거라고. 여기서 빛바래는 건 뭘 말하는 건데? 빛이 사라지는 걸 말합니다. 햇빛도 결국 어두워지면 없어질 거 아니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 일상적인 말로 바꿔봐. 나를 누리끼리하게 만드는 저 햇빛도 저녁 되면 지도 없어질 거면서. 이거 왜 얘기하는데? 이걸 진짜 모를걸? 이 말이 왜 있을까요? 화자의 어두운 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화자의 어두운 속마음. 봐봐봐. 햇빛이 이 세상에 이런 역할만 해요. 이 햇빛이 날 누리끼리하게 만들려고 있는 거야? 그건 아니잖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햇빛은 이 식물들을 파릇파릇하게 자라게도 해주잖아. 근데 굳이 콕 집어서 뭐라고만 얘기하는 거야, 저 햇빛이. 날 누리끼리하게 만들다고만 얘기한다고. 그러면 뭐야? 그냥 있는 것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마음 상태가 뭐한데? 시꺼보니까. 이해되죠? 부정적인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도 뭘 보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어떤 그 자세, 태도에 대해서 지금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의 예시로서. 알겠죠? 자, 다음. 김밥을 4개째 삼키는 순간 김밥은 계속 먹고 있었나 봐. 살고는 싶나 봐. 맞죠? 갑자기 뭐가 터져나왔어? 울음이 터져나왔어. 그것이 마치 감정이 몸에 돌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되는 듯이 울음이 터져나왔는데 눈의 즙처럼 여기 뭐라고 적혀있어? 이 시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이 뭐예요? 이겁니다. 중간에 이해 못해도 돼. 울음이 터져나왔어. 눈에 즙처럼 괴는 연두. 자, 이 지금 화자의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었다고 칩시다. 연두는 원래 뭔데? 눈에 즙처럼 갰다며. 이거 뭔데요? 뭐야? 소리나. 눈에 즙처럼 갰다고요. 눈에 즙처럼 괴는 게 뭔데요, 여러분들? 눈물. 그러면 지금 화자의 상황을 동영상으로 찍은 화자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그냥 눈물이 또르르야. 근데 이 또르르 흘러내린 이 눈물방울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지금? 연두라고 치환했어요. 자, 눈물이야. 원래는 눈물이었어야 돼. 근데 원래 눈물이었어야만 하는 애를 뭘로 치환했어? 연두라는 단어로 치환했어. 이 순간 만들어지는 관계가 바로 뭘까요? 눈물 어디서 나온 거야? 쉽게 눈물 어디서 나온 거야? 눈에서 나온 거야. 누구 건데? 내 거야. 그러면 연결해볼까? 내 안에서 뭐가 나왔다? 연두가 나왔다고. 무슨 관계가 만들어져요? 나와 벼의? 그렇지, 교집합, 공통점이 만들어지죠. 이해돼? 자, 아까 관계 어떻게 됐어? 벼를 보면서 와, 쟤는 어떻게 저렇게 푸르나?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어디로 넘어갔어? 여기에서 벼와 나의 교집합이 생겨버렸네. 이 교집합이 바로 뭔데? 연두야. 봐봐. 시에서 막 시를 전개하면서 별을 보면서 내 안을 돌아봤더니 갑자기 눈물이 나왔어. 아, 내가 깨달았어. 내 안에도 저 벼에 있는 연두색 빛깔이 내 안에도 있구나 라고 얘기하면 이게 신이 아니잖아. 뭐라고 얘기해? 눈의 즙처럼 걔는 연두라고 딱 한마디 얘기하는 순간 바로 뭐가 생기는데? 내 눈물과 연두에 공통점이 생기는 거야.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야. 딱 한 문장으로. 내 안에서 연두가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무슨 관계가 생긴다고? 이 관계가 생긴다고. 기분이 더 나빠질까 좋아질까? 좋아지겠지. 좋은 거 계속 보고 있다가 나는 어두웠는데 이거 어두운 거 색깔 안에 사실 연두색도 있었네. 내 안에도 저 연두 같은 것들이 남아있었구나 가 되는 거야. 이해되죠? 저 찬란한 게, 저 좋아 보이는 게 사실 내 안에도 있었던 거지. 나는 이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인지하지 못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게 지금 뭐야? 이거야. 저 빛에 나도 두고 오게 있지. 나도 저 빛이 뭐야? 연두야, 연두.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다, 심화되었다? 해소되었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막 뭐 연두는 뭐 저기 벼의 생명력, 뭐 화자가 어쩌고 저쩌고, 화자가 자신의 생명력을 깨달으면서 뭐 감정 상태가 어쩌고 저쩌고, 다 어차피 여기에서 연결되는 거야. 이게 뼈대야. 이해되죠? 문장을 그냥 읽는 그대로 제대로 읽는 거라고, 정확하게.
알겠죠? 이게 실기의 기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이 생각을 바탕으로 해설지를 보면요, 아마 연결이 안 되는 시험가 없을 거야. 알겠죠?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해설지를 이용할 때는. 알겠죠? 기본적으로 내재적인 감상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